안녕하세요. 저희는 한국도시설계학회 해외 도시 정보센터를 맡고 있는 한광야입니다. 저희는 지난 1월부터 좀 앰비셔스한 그 포럼을 주제를 정해서 도시 과연 미래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는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참그 1년 반 정도의 긴 그 특강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저희도 이게 과연 작동할까 했는데 놀랍게도 이제 절반을 넘어서 잘 작동이 되고 있고 여러분의 참여 그리고 참여하신 분들의 반응 모두 다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은 그 6번째 순서로요. 지금 네덜란드에서 활동하시는 이교석 소장님을 모시고 6번째 특강 알메러 작은 도시의 도시 확장 계획에 관해서 강연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우리 이교석 소장님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99학번이신 것 같아요. 그죠? 연세대학교 네, 건축공학과를 졸업하시고, 네, 바로, 네덜란드로 가셔서 베를라의 도시건축대학원에서, 을 졸업하셨습니다. 또 졸업하신 후 바로 MVRDB에서 2008년부터 현재까지 긴 시간 지금 활동하시면서 다국적 프로젝트를 많이 진행해 주시고 계십니다. 최근에는 또 저희 나라의 LH공사, SH공사, 새만금 프로젝트 등에 관여하시면서 자문위원, 전문위원 등으로 활동해 주시고 계시고요. 참여해 주신 작품 프로젝트들을 알려드리면 텐진 도서관, 그리고 파라다이스 시티의 프로젝트, 그리고 센첸에 있는 텐센트 캠퍼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너무 잘 아시는 로테르담의 마켓홀까지 참여하시면서 온갖 좋은 프로젝트들을 모두 다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박수로 이규석 소장님을 환영해 볼까요? 네. 예, 반갑습니다. 소개 감사드립니다. 한광 교수님. 제가 화면을 공유해서 진행을 할까요? 네, 그렇게 하십시오. 예, 너무 좋은 강좌 시리즈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사실 제가 됐어요. 시차가 맞을 응. 때마다 두 번 정도 응. 참여해서 좋은 정보도 많이 얻고 그랬었습니다. 사실 제가 강연 시리즈를 보면 사실은 굉장히 대도시들, 인구 한 500만이 넘는 굉장히 큰 도시들에서 도심부의 변화들을 많이 말씀하셨었는데, 사실 제가 근무하고 있고 살고 있는 네덜란드는 그렇게 큰 도시는 없습니다. 근데 다만 오늘 이 논의 내에서 어떻게 좀 더 제가 좀 다른 얘기를 좀 더 유익한 얘기를 좀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암스테르담 외곽의 알메이르라는 신도시의 확장 사업을 저희가 MBIDB에서 마스터 플랜을 15년 가까이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뭐 MBIDB가 건축적으로는 많이 알려져 있지만 어떤 생각을 가지고 도시 설계를 하는지, 그리고 네덜란드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지금 신도시를 만들어 가느냐를 바탕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우선 기본적으로 뭐 간략하게 네덜란드 이제 도시건축의 전통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 이후에 기존의 알메이르 도시 그리고 알메이르 2.0이라는 지금 확장한, 그리고 거기에 해당하는 5개 지구를 저희가 도시 설계를 완료를 했습니다. 이 각 지구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간략하게 좀 네덜란드 도시계획이나 공간계획이 익숙하진 않으실 것 같아서 간략하게 네덜란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도시를 구성하려고 하고 있고, 이것들이 추후 말씀드리게 될 알메이르 도시 확장 계획에 어떻게 적용될지 좀 실마리를 잡기 위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가지 키워드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국토라는 게 인간이 만든 자연이라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도시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네덜란드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15세기 말에 보슈라는 화가가 그린 천상의 낙원이라는 그림입니다. 굉장히 기괴한 그림이죠. 근데 이 그림을 잘 확대해 보시면 굉장히 독특한 시각으로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인간이 동물이 되기도 하고요. 식물이 다시 인간이 되기도 하는 이른바 인간과 자연의 경계를 허물어서 그린 그림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그림이 네덜란드 사람들이 어떻게 국토를 구성해 왔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화면의 오른쪽에 보시면은 네덜란드 지도가 있는데요. 지금 색깔로 칠해진 부분이 다 매립을 통해서 만들어진 땅입니다. 사실 네덜란드의 주요 10대 대도시들은 다 이 매립된 땅에 위치하고 있다. 국토의 절반 이상이 매립된 땅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 매립이라는 거는 좌측에 보시는 것처럼 그 고도로 기계화된 인공적인 방법으로 물을 퍼 나르는 폴더라는 시스템 안에서 작동되고 있다. 오늘 설명드리는 알메이르 도시계획도 이런 인공적 매립의 연장선상에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고방식들이 오늘 물론 도시계획에 설명을 드리지만 저희 MBIDB가 건축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MBIDB 이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만들어선 작품 중에 하나인데요. 어, 그 하노버 엑스포의 네덜란드관을 보시면 어떻게 국토라는 거를 적층시켜서 하나의 시스템으로 네덜란드의 홍보관을 구성했던 사례고요. 최근에 저희가 완공한 사례 중에는 암스테르담의 벨리 같은 주상복합 건물은 건물 자체가 하나의 자연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이런 기암 개석 같은 데서 사는 자연 속의 일부로 살고 식재가 함께 고층 건물과 연계되어 있는 형태로 건축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키워드는 네트워크형 압축 도시 모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에서. 어, 마찬가지로 좀 예전 페인팅을 좀 보여드리면서 소개해드리면 16세기에 그려진 이름 모를 화가의 그림인데요. 이 그림을 보시면은 네덜란드 국토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조금 그 연원을 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넓은 물 반, 육지 반의 땅인데요. 유독 도시는 굉장히 좁은 땅에 굉장히 밀집돼서 형성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들이 여기 하나, 저기 하나, 이렇게 일정 정도 거리를 두고 네트워크형으로 이미 구성되어 있고 그 사이에 자연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도시가 형성을 해왔다. 이런 시기부터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게 지금 보시는 지금 현재 국토 구조에서도 유효합니다. 지금 주변의 인근 대도시들 런던과 파리와 비교해 보면 현재까지도 네덜란드 대도시 권역들이 같은 인구 구조를 이렇게 네트워크형으로 구성을 해오고 있다. 좀 자세히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제가 있는 데가 로테르담인데요. 여러분들이 많이 방문하신 데가 암스테르담이고요. 이 여섯 일곱 개의 도시가 이렇게 환영으로 연결된 이 각 도시들은 인구 규모가 약 40만에서 70만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고 대도시 권역이 약 700만에서 800만 정도가 원형으로 연결되어 있는 링시티 란스테드라는 국토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오늘 설명드릴 신도시는 이 란스테드의 바로 외곽에 위치해 있는 신도시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면은 네덜란드 도시 내부를 좀 더 압축적이고 좀 더 복합적으로 사용할까가 건축가들의 도시계획가의 가장 큰 관심사고요. 그 이유는 도시를 일정 규모로 키우게 되면 도심부에서 자연가지까지의 거리가 멀어지게 되고 대중교통 이용률이 줄어들기 때문에 압축도시에 대해서는 어, 네덜란드 국토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골자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 하에서 MBIDB 건축가로서는 뭐 마케톨 같은 프로젝트는 복합시설을 어떻게 하면 창의적으로 어, 이제 상업시설과 주거시설을 합치는 데 있어서 좀 더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내느냐. 그리고 기존 도심을 좀 더 다른 방식으로 활성화시키는 방법으로
옥상을 입체적으로 연결한다든지 다양한 실험들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개인주의적 집단주의라고 좀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데요. 어, 마찬가지로 그림 하나로 좀 설명을 드리면 지금 보시는 거는 렘브란트가 17세기에 그린 해부학강이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잘 보시면 당시의 유럽 화가들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그림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주제로 그림을 그리게 되면 여기 계시는 요 틸프 박사가 일반적으로 중앙에 있고 이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이렇게 둘러싸이는 형태로 당시에 화풍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하지만 이 당시에 렘브란트는 조금 다른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주인공 테이프 박사뿐만 아니라 이를 바라보는 개개인의 개성을 동일한 정도의 디테일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른바 네덜란드에서 17세기 중반에 일어난 인디비주얼리티, 개인주의의 출현과 일치하고 그를 잘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저, 이 렘브란트가 빛을 이용한 구도의 천재적인 화가이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이 군상들이 만들어내는 집단주의로 또 화폭의 컴포지션을 만들어낸 이른바 네덜란드가 가지고 있는 개인주의와 집단주의의 혼합을 이른 시기부터 절묘하게 보여준 그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는 일반적으로 수평적인 집단주의와 수평적인 개인주의가 어, 50대 50으로 나타나는 좀 독특한 서유럽에서도 굉장히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겠고요. 이런 생각들이 가장 잘 보여지는 게 네덜란드의 집합주거 아파트 건물입니다. 가령 저희가 작업했던 고조카 하우징이라는 건물도 어떻게 하면 아파트에서 내 집이 보라색이야, 내 집이 파란색이야 라고 할 수 있는 개인성을 담아낼 것이냐. 그러면서도 전체적인 집단성을 또 건물 이면에서 담아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 그리고 뭐 실로담 주거에서도 다양한 방식의 삶을 담아내는 아파트 건물. 그러면서도 공공의 하나의 어떤 밀집된 밀도 안에서 함께 일어나는 커뮤니티 활동들을 담아내는 공간들을 구성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세 가지 키워드들을 좀 설명을 드렸고요. 알메이르라는 도시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덜란드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물이 들어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확대해 보시면 사실은 전체 파란색으로 표현된 부분이 다 물보다 낮은 땅입니다. 달에 매립됐다는 의미고요. 어, 그 네덜란드 매립지 중에서 가장 최근에 매립된 20세기에 매립된 땅입니다. 원래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생긴 해수면이 있는 땅이었는데 1900년대 초반에 큰 홍수가 불어서 큰 홍수가 와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홍수에 대응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이게 제방을 쌓아서 호수가 된 바다가 생겼다. 그거를 이제 주다지라고 얘기하고요. 거기에 이제 매립을 통해서 농지를 만들었던 프로젝트, 거대한 프로젝트가 1924년에 레리 박사에 의해서 진행이 됐었고요. 완공된 모습이 이제 보시는 것처럼 42년, 57년, 67년에 이렇게 매립지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제방은 34km짜리 제방이 생긴 거고요. 여기에 34km짜리가 제방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알메이라는 도시는 여기에 있고 암스테르담의 위성 도시에 해당하겠습니다. 새만금 프로젝트가 굉장히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동일한 스케일로 비교를 한 거고요. 새만금 방조제가 조금 더 길죠. 실제적으로 방조제 공사에서도 네덜란드 업체들이 이 노하우를 가지고 참여하는 걸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 알메이란 도시는 그 호수의 한쪽 구석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암스테르담에서 한 차량으로 한 20분 정도 되는 거리에 위치해 있는 위성 도시로 계획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시를 들여다 보시면 뭐 1970년대 유럽에서 뭐 만들었던 유타운 설계 문법을 따라서 어느 정도의 네이버후드를 가진 유닛을 가지고 서로
구성되어 있는 형태로 인구 한 20만 정도가 살고 있었던 모습입니다. 이런 도시의 모습을 하다가 도시 확장 계획이라는 걸 시작하게 된 좀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2000년대 초반에 유럽 내에서는 특히 우리가 뭐 세계 도시론 당시에 뭐 사스키아 사센 같은 분이 세계 도시론들을 얘기하면서 도시라는 게 이제 어, 글로벌 시티,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 내에서 경쟁력을 가지려면 어느 정도 규모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담론이 굉장히 중요한 담론이었고요. 사실 최근에 한국에서 얘기되고 있는 메가시티론하고도 어느 정도 연결이 돼 있는 부분이 2000년대 초반에 이미 네덜란드에서 큰 고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에서는 제가 아까 설명드린 건 이게 링시티 구조로 돼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링시티 구조 인구 50만, 70만으로는 이 주변에 인구 500만, 700만이 되는 런던, 프랑크푸르트, 파리하고는 절대로 경쟁할 수 없다. 그랬을 때 도시를 어떻게 재구성해야 되느냐는 어, 첨예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었는데요. 가령 해변에 가깝게 선형적으로 도시를 더 밀집하게 만들어서 국제적으로 경쟁하자는 그림이 있었고요. 해수면의 상승 등의 위험 때문에 해변보다는 내륙에 있는 개발되지 않는 땅들을 더 발전시켜서 내륙으로 대도시권을 연결시켜 보자는 일련의 사람들의 주장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건축가들, 특히 우리 잘 아는 램크라스라는 건축가는 그 이 자신이 굉장히 관심 있게 봤던 뉴욕의 사례를 들어서 도시라는 거는 밀집이다. 굉장히 암스테르담이라는 지금 현재 제1도시를 중심으로 대도시권역을 구성해야 된다라는 아규먼트를 폈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는 이 앞에 그 두 그림에서 표현되지 표현되지 않았던 알메이르의 위치가 여기서 주목받기 시작합니다. 지금 암스테르담을 둘러싸고 유일하게 어떤 신도시로서 활발하게 장응되고 있는 알메이르를 이용해서 그때 당시까지는 그냥 우리 일산이나 분당처럼 거주 중심의 베드타운이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은 어, 이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 거의 5년 넘게 펼치고 있다가 최종적으로 선택된 월드시티, 이제 세계적인 도시로 만들어 보자. 암스테르담을 중심으로. 가, 를 중심으로 국토 개편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2012년 기준으로 인구 규모를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암스테르담, 헤이그, 로테르담, 우트렉트, 링시티로 돼 있던 거를 북부 도시권 암스테르담을 중심으로 한 알메이르가 주목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남부는 남부대로 로테르담과 다른 도시들과 연결해보자. 그러면서 2040년까지의 도시 중심부를 이렇게 바꿔보자라는 계획이 2008년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계획의 일환으로 알메이르가 다시 재구성되게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목할 것은 보시는 것처럼 도시 간의 연결, 지금 로테르담과의 연결보다 더 강하게 보시면 알메이르와 다른 도시들과 연결을 더 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기존의 알메이르 인구가 2010년 기준으로 19만 명이었습니다. 그거를 20년 안에 35만 명이 살 수 있고 세대수를 14만 호까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지금은 현재 베드타운인데 7만 5천 개의 잡밖에 있지 않습니다. 일자리가. 그거를 2배 이상. 왜냐하면 지금은 서비스 인구만 있는 거기 때문에 생산 인구까지 어떻게 하면 17만 5천까지 늘리게 하느냐라는 것이 중앙정부에서 일어난 어떤 도시계획의 방향성이었고 이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 이제 알메이르가 도시계획을 세우게 되고 거기에 이제 MBIDB라는 회사가 저희 회사가 지목이 돼서 알메이르의 확장 계획을 담당하는 회사로 사업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알메이르는 사실 네덜란드에서는 한 7위권에 해당하는 당시에 7위권에 해당하는 도시였는데 이렇게 확장 계획이 이뤄지고 나면 3, 4위권으로 도약하는 게 이 도시계획의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계에서 아까 그 말씀드린 도시 간의 연계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추가로 별도로 어, 이, 이 호수를 가로지르는 추가 교통망을 설치해서 알메이르까지 연결성을 더 강화시키자라는 계획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투자가 되는 형태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1960년대 때 만들어진 마스터 플랜을 바탕으로 형성된 알메이르 초창기 계획이 되겠고요. 다만 MBRDB에서는 단순히 그 알메이르 초창기 계획을 어, 이 반복하는 형식으로 도시를 확장하는 거는 계획의 취지에 맞지 않다. 어떻게 하면 새로운 세대의 요청에 맞는 좀 더 생태적이고 좀 더 상향식의 그리고 좀 더 이 융통성 있는 개발 할까를 가지고 고민을 하게 됩니다. 가장 큰 아이디어는 새로 들어서는 교통 루트를 따라 이제 그 암스테르담이라는 도시고 있고 도시가 있고 우트렉트라 있는 도시를 연결하는 새로운 교통망이 생기는데 그 연결망들을 따라 새로운 부도심들을 만들어 간다라는 게 가장 큰 기본적인 골자였고요. 제가 오늘 설명드릴 5개의 지구들이 이 교통망을 따라서 형성되는 5개의 지구다. 그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설명드릴 게는 아이랜드라는 생태적인 매립 도시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 알메이르 섬, 매립된 알메이르 섬의 외곽에 위치하게 되는 어, 신도시입니다. 좌측에 보이시는 그림이 일반적으로 이 매립을 하는 방식입니다. 강성 제방을 향해서 콘크리트 제방을 통해서 매립하는 방식이고요. 전 세계 모든 매립지들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매립이 되어 있습니다. 어, 생태적으로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키는데요. 파도가 밀려와서 강성 제방에 부딪히면 반사가 돼서 그 앞에 있는 생태계를 쓸어내는 방식으로 매립이 되기 때문에 매립이라는 것이 사실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환경 폐해 행위로 여겨집니다. 저희는 이 수상 신도시를 설계하면서 조금 다른 방식을 고안해 봤습니다. 기존의 매립지가 이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 밖에 한 4, 5km 밖에 돌무더기를 쌓는 거예요. 그래서 파도가 밀려오면 돌무더기 이후에 돌무더기를 지나면 속도가 느려지면서 그 뒤에 자연스럽게 퇴적지를 형성하는 겁니다. 물의 속도가 느려지고요. 그러면 거기에 퇴적지에 다양한 생태계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이 생깁니다. 이런 밭, 그리고 이른바 자연의 힘을 통해서 매립을 하는 방법인데요. 입체적으로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기존에 이제 제방이 여기 콘크리트가 아닌 자연형 제방으로 쌓고요. 그 앞에 돌무더기를 점선으로 쌓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이 들어오겠죠. 그리고 물이 넘어올 때는 오버플로우 돼서 이렇게 해서 쌓이면 저절로 늪지가 형성되면서 생태계가 들어가는 경우고요. 물의 속도 등을 고려해서 어느 정도 오프닝을 만드느냐가 설계의 핵심 노하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돌무더기를 쌓으면서 그 안에 자연스럽게 늪지가 형성되도록 하는 방식이 되겠고요. 그러면서도 주변에 다양한 이제 배가 움직이는 노선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이제 이 신도시의 모습을 만들었다. 그래서 첫 번째 페이지부터 돌무더기를 쌓아서 만들어진 신도시들이 점차 확장되는 형식으로 만들어지고 교통망이 통과하는 지역에 중심 상업지구를 넣은 신도시가 구성이 되는 형식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늪지를 바탕으로 한 신도시가 생기고요. 중심 지역에서도 자연형 하안을 둬서 물을 정화하는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고, 주변에서는 생태적 기능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늪지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슬라이드인데요. 지금 2006년 기준으로 지금 우리 신도시 주변에 수질 오염 정도를 왼쪽에서 보고 계십니다.
호수 가운데 굉장히 오염 정도가 심한 걸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 시뮬레이션 결과 저희 그 신도시가 들어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요렇게 강에서 침전물들이 흘러나가고 있는데 침전물이 흘러나가다가 신도시의 늪지를 통해서 필터링 돼서 중앙으로 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어, 그 호수 전반적으로 약 33%의 수질 개선 효과가 나타난다라는 고무적인 결과로 시뮬레이션이 됐습니다. 여기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 제가 초반에 신도시를 만든다는 거 혹은 인공적인 매립이라는 게 가장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환경 파괴 행위입니다. 하지만 이 신도시에서 저희가 추구한 거는 매립이라는 것이 자연의 힘을 빌어서 생태적으로 이루어졌을 때는 어, 인근의 자연 환경의 생태적인 개선까지 함께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을 있다는 것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가능성을 가지고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지구는 팜펀스 하벤이라는 수상 부유 신도시 주거단지가 되겠는데요. 어, 이 아까 그 신도시 지구 바로 옆에 제방과 이 사이에 공간이 있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조금 다른 실험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른바 플로팅 주거를 이용해서 어, 별다른 매립 없이 주거단지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가지고 진행이 됐고요. 그래서 마치 육지에서 자라나듯이 매립을 이 플로팅 주거단지들을 어,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런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나무에서 자라난 나뭇잎처럼 물론 이 부분에 이제 제방이 쌓여 있어서 커다란 파도가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만든 다음에 안정적인 내에 다양한 도시적인 시설들이 연결되어 있는 형태로 도시를 구성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실험적인 첫 번째 단계가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이런 식으로 어, 이, 이 세대수를 늘려가면서 확장하는 개념이 될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첫 번째 두 개의 사이트를 설명드렸는데 아마 눈치채실 수 있겠지만 이 신도시의 계획은 대안 설계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이른바 주변의 대도시 암스테르담이나 로테르담에서는 어, 그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이나 새로운 어떤 혁신적인 설계를 통해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데 그 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설명드리는 플로리아대도 마찬가지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데요. 신도시를 만드는데 글로벌 이벤트를 한번 이용해 보자라는 생각으로 추진이 된 도시입니다. 기존의 알메이르 도심 바로 반대쪽에 있는 굉장히 도로 연결성이 좋은 데 있는 어, 땅이었고요. 땅은 이렇게 생긴 땅에 어, 그 부도심을 만들어야 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이런 형식이고요. 근데 부도심을 만드는 과정을 함께 하면서 사실 인프라스트럭처가 없기 때문에 입주할 수 있는 업체가 이 산업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입주할 수 있는 업체들을 찾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고민했던 바는 만약에 이 글로벌 이벤트, 특히 네덜란드의 이제 플로리아데라는 어, 영어로는 이제 홀티컬처 엑스포인데 화훼 및 농업 엑스포가 매 10년에 한 번씩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마다 커다란 이제 엑스포 단지를 만들게 되는데 그 단지를 이용해서 단지를 만들면서 도시를 만들어 보자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보통 다른 도시에서 일어났던 플로리아대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정원 박람회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넓은 땅에 정원들을 만들고 이제 한 3개월 정도 전시가 끝나면 정원들을 해체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렇게 해체하는 방식보다는 이 박람회를 준비하는 것 자체가 택지를 만들고 신도시를 만드는 과정이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결과물이 어,
구도심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2022년 10년에 한 번 열리는 플로리아대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각 도시들이 경쟁해서 따내는 건데요. 마치 엑스포처럼. 가장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보시는 것처럼 어, 엑스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미 10년 전부터 도시를 하나하나씩 만들어서 엑스포가 끝나고 바로 그 도시가 사용 가능하도록 하는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는 자연과의 관계를 새롭게 맺는, 그래서 모든 종류의 활동들이 자연에서 일어날 수 있는 뭐 콘서트가 열리기도 하고요. 뭐 업무 시설, 그다음에 뭐 체육 시설, 그리고 숙박 시설 이런 것들이 다 다양한 방식의 자연을 향유하는 활동들이 한 단지에서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것들을 서로 모아서 이렇게 어, 이 그리드형의 구조 안에 좀 담아보자 라는 생각으로 설계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각 필지는 두 가지 원칙을 가집니다. 우선 첫 번째 정원을 가져야 된다. 두 번째 어, 하나 이상의 생태적인 기술을 적용해야 된다. 그래서 각 필지들이 어, 이 다양한 방식으로 이- 입체적인 어, 녹지를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다양한 방식으로 새로운 재생에너지나 환경을 정화하는 시설들을 가질 수 있도록 지침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주변 건물과 생산된 에너지나 오수 재활용들을 서로 연계해 가면서 지어질 수 있도록 지침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게 일반적인 신도시에서의 자원 순환 다이어그램인데요. 굉장히 많은 폐기물이 발생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플로리다에서는 이런 폐기물들이 그 내부의 순환을 통해서 재활용돼서 최대한 이 버려지는 폐기물 없이 그리고 들어오는 물과 에너지들을 최소한으로 하면서 이른바 순환도시 서큘러 시티를 만들어 가지 하는데 큰 목표가 있었습니다. 이러기 위해서 상세적으로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낙농업이라든가 농업과 관련된 물들이 어떻게 이 단지 내에서 순환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수들이 건축 내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저장되고 다시 농업용수로 재활용돼야 되는지, 그리고 실내 어업들이 어떻게 실내 농업과 또 연계가 되는지, 그리고 이런 건물들이 실제로 플로리다가 행사가 끝난 이후에 어떻게 건물로 진행이 돼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프로젝트가 진행이 됐습니다. 실제로 2022년에 코로나 와중에도 무사히 엑스포가 진행이 됐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지고 있는 그리드의 구조를 가지면서 각 필지들이 생태적인 시설들을 가져가면서 이 구조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이후에 신도시가 계속 지어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어, 여기 들어가는 건물들은 뭐 팀버 스트럭처를 사용한다든지 탄소가 거의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하지 않는 재료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어지게 되고요. 물론 일부 파벨리온들은 뭐 각 나라의 홍보관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홍보관들도 최대한 존치시켜서 이후에 들어갈 시설들을 담아낼 수 있도록 설계가 됐습니다. 네 번째로 설명드릴 프로젝트는 올림피아 쿼터라는 택지가 되겠고요. 저기서 좀 강조드릴 거는 이른바 한국에서 요즘에 많이 얘기하고 있는 도시건축 통합계획을 네덜란드에서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그 방법을 좀 잘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 중에 하나로 여겨져서 저희가 설계한 올림피아 쿼터를 좀 소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덜란드에서는 도시건축 통합계획이라고 굳이 제가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이 가장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도시가 있어야 되는 질서, 그리고 개별 필지나 개별 건축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창의성을 어떻게 공존하느냐가 도시건축 통합 설계의 가장 큰 목표가 되겠습니다. 땅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새로 확장되는
부분에 위치해 있고요. 이 부분에 위치해 있습니다. 음, 네덜란드에서는 도시공간 계획 구조에서 이제 중앙도시의 중앙정부의 국토계획부터 개별 피지의 건축 계획까지 이제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도시계획과 건축계획 사이에 이 두 단계를 제가 판단하고 있기로는 지금 현재 한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도시건축 통합계획에 해당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입체적 도시계획, SPV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빌딩 퀄리티 플랜이라고 제가 번역하겠습니다. 이게 건축 가이드라인. 이 두 가지 축으로 도시건축 통합계획을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게 도시건축 통합계획의 첫 번째 단계인 입체적 도시계획의 어, 결과물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지 내에 어떤 건물이 입체적으로 들어가야 되는지를 사업 시행자와 도시계획과 건축가가 함께 고민하면서 만들어가는 과정이 되겠고요. 이른바 도시의 최종적인 물리적인 형태가 이 과정에 만들어진다. 그래서 이렇게 상세하게 볼륨들을 정의하고 재료들은 아직 정의하지 않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저희 올림피아 쿼터에서도 이 같은 방향으로 진행이 됐는데요. MBIDB, 도시 설계가가 가진 아이디어는 기본적으로 집단성을 강조하는 코트야드 형식의 중정 형식의 주거단지지만 각 건물들이 서로 이렇게 어, 이 각 개성 있는 건물들이 서로 쭉 연결돼서 나름대로의 개별성을 좀 강조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설계가 진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는 과정에 그거를 이제 입체화하는 과정에 개별 필지들의 타입들, 높이들, 그리고 사이즈들이 정해지게 되고 이걸 바탕으로 설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각 세부 건물들이 어떻게 이제 물리적으로 이제 정의가 됐는지를 보고 계시는 거고요. 그 다음 과정이 이제 빌딩 건축 가이드라인이라는 빌딩 퀄리티 플랜인데요. 이 과정은 도시계획의 의도를 설명하고 소통하기 위한 수단이고, 이른바 가이드라인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면과, 이런 사례대로 지으세요라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올림피아 쿼티에서도 보시는 바처럼, 여기에 들어가는 이런 필지들은 이런 모습으로 돼야 되고, 이런 사례를 참고하세요. 뭐 제가 모든 걸 다 자세히 설명드리진 않겠지만, 형식적인 면을 계속 설명드리면, 지금 이렇게 표시된 필지들은 옥상 녹화가 필수입니다. 이 옥상 녹화는 이런 사례처럼 진행이 돼야 됩니다. 뭐 가령 어떤 필지들은 포켓청으로 이런 외부 공간을 둬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필지들은 내부에 세미 프라이빗하는 코트야드를 둬야 됩니다. 등등을 정의하게 되고, 그리고 설계 의도에 맞게 이런 건물들은 높게 용적률을 주어주는데 도시에서 등대나 아이콘이 될 수 있도록 설계가 돼야 됩니다. 등등을 정의하게 됩니다. 보시는 바처럼 전 세계에서 한 30팀 넘는 이제 젊은 건축가들을 초대해서 어, 각 시행사들과 매치시켜서 개별 필지에 최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담는 코디네이션 과정을 거쳐서 설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설계가 완료가 되게 되고요. 보시는 것처럼 중정 블록형을 유지하지만 각 필지들의 개별성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의도를 했고, 저희가 의도했던 모뉴멘탈한 건물들의 가능성, 그리고 이 중정들이 세미 퍼블릭하게 이용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전체적으로 너무 굉장히 큰 블록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의 개별 건물들이 강조가 될 수 있는 것들을 보실 수 있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설계가 돼서 음, 진행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파트는 조금 더 실험적인 부분인데요. 오스터월드라는 여기서의 고민은 이 도시로 사람들을 끌어와야 되는데 어떤 좀 극단적인 방법을 좀 쓸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암스테르담이나 다른 대도시들이 엄청나게 많은 규제 때문에 자기 집을
짓는데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랬을 때 이 도시에 규제가 전혀 없는 어, 주거단지 한번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위치는 예전에 농업 필지로 쓰였던 부분이고요. 전체 도시 구조에서 봤을 때는 암스테르담 그 메인 도시에서 가장 먼 위치에 있는 도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업 음, 경관을 가지고 있었고요. 뭐 이런 모습입니다. 굉장히 평화로운 농업인데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한 거는 기존에 갖고 있었던 경관적인 요소와 도시적인 요소가 같이 만들어 공존할 수 있는 그래서 전원주거 단지인데 굉장히 어, 생태적이면서 어느 정도의 도시 밀도를 가질 수 있도록 설계해보자라는 사고방식이었고요.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규제도 없지만 도시가 아무런 인프라스트럭처를 제공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그 신도시의 필지를 만들어서 파는 과정에서 너무 이제 여기 오신 분은 여기 학교에 참석하신 분은 너무 잘 아시겠지만 그 여러 가지 인프라스트럭처들 상하수도 전기 시스템들을 만들어서 필지를 팔게 되잖아요. 그 과정에서 필지 가격이 올라가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시도한 거는 어떤 인프라스트럭처도 만들어주지 않고 그 대신에 다른 데보다 3분의 1 값의 토지를 파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다만 들어오는 토지를 구매하는 사람은 자기들의 상하수도 처리, 그리고 에너지원 처리는 각자 알아서 하는 방식으로 굉장히 실험적인 조건을 낸 건 거죠. 그래서 어떤 집은 그 나름대로 상하수도 처리나 만들 수도 있지만 어떤 집은 주변의 이웃들과 연계해서 에너지를 나눠 쓰기도 하고 어, 이제 오폐수를 재활용해서 버리게 하는 시스템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집은 물론 개인적으로 에너지 회사와 상하수도 처리 회사와 계약을 맺어서 어, 발전시켜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거는 필지를 구획해서 파는 게 아니라 마치 서부 개척시대처럼 그냥 시에 와서 이만큼의 나는 요렇게 생긴 필지를 요만큼 사고 싶어요. 어떤 사람은 요렇게 하고 싶어요. 어떤 사람은 더 작게 마음대로 구획해서 사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를 바탕으로 하면 기존의 도로를 따라서 아무래도 기존 도로 옆에 사게 되겠죠. 새로 오신 분들은. 그러면 어, 또 새로 오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도로를 내고 좀 더 기존의 인프라스트럭처를 이용하면서도 어느 정도 거리를 둔 상태로 개별이 되게 되겠죠. 그럼 또 다른 사람들이 와서 그 사이를 메어가는 형식으로 도시가 만들어질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었고요. 그리고 각 세대들은 전혀 건축적인 스타일을 그 앞에 설명드린 도시건축 통합계획하고는 정반대로 아무런 계획이 없어서 최대한의 자유를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건축적인 스타일들이 갑자기 농지 가운데 이런 다양한 시설들이 생기게 되고 그거에 따라서 길이 생기게 되면 거기에 또 다른 이웃이 생기게 되고 그 주변으로 또 다른 시설이 들어오게 되고 기존 농업단지 옆에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단지가 채워나가는 형식을 실험적으로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점 이런 도시들이 확산하면서 전체적인 도시를 만들어가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이 완료되고 첫 필지를 판지 7년 정도가, 8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이미 많은 부분이 개발이 돼 있는데요. 보시면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에너지원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모든 지붕들을 태양열 잔지를 이용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많은 필지들이 주변의 수변 공간과 연계해서 오폐수를 처리해서 내보내는 형식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도로들이 보시게 되면 다 직선이 아니고 이렇게 돌아가는 이유는 가령 이 집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 집들은 일렬로 만들었더라도 이 집이 갑자기 필지를 크게 사버리면 도로가 휘어간다든지 예측할 수 없는 계획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형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가령 이 필지 같은 건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는 개별로 사신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한 12집 정도가 조합을 이루어서 구매를 하셔서 각 필지를 나눠서 개발한 사례도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부도 기억이 납니다만 건축설계 굉장히 이분들이 가진 버젯으로는 이른바 네덜란드 주요 대도시 근처에는 이만한 정도의 필지는 전혀 살 수가 없는 버젯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은 아파트보다는 이런 단독주택을 선호했는데 단독주택 안에 어, 굉장히 저렴한 방식으로 필지를 구매한 이후에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건물을 짓고 주변에 어떤 도시농업 공간으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모여서 살 수 있는 도시가 생겼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살다 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한 세대에서 네 세대 정도에서 나오는 폐기물들을 자연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거를 시스템들이 많이 소개되고 점점 보편화되면서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마치 여기를 이제 캠핑장처럼 굉장히 소규모의 와서 쓸 수 있는 주만주택으로 사용하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노인 세대들이 노후를 즐기기 위해서 한 6세대 정도가 함께 코하우징을 건축해서 살기도 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마치 이제 몽골 유목민처럼 처음에 땅에 자리를 잡은 다음에 그 앞에다가 이제 자기 집을 지을 생각으로 오신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조금 더 건축적으로 강한 언어로 설계를 하기도 MBRDB 설계와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하지만 조금 다양한 방식으로 시도를 하기도 하고 이 집도 최근에 갔을 때 좀 독특한 집이었는데요. 건물 자체가 태양을 따라 회전할 수 있도록 설계한 이런 집들도 가능한 환경들 그리고 어, 일반적인 건축가의 눈에는 되게 추해 보일 수 있지만 다양한 방식으로 기존의 도심지에서 여러 가지 심의나 규제 때문에 못했던 나름대로 굉장히 와일드한 건축주들의 꿈들을 이룰 수 있도록 어, 도시계획이 됐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좀 지금까지 드린 내용들을 좀 정리해 보면 새로 생겨나는 주요 교통 노선을 따라서 어, 기존의 도시에서 생각할 수 없었던 다양한 방식의 단지들을 5군데 정도 MBIDB가 제안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가령 물 위의 생태를 정화하는 도시, 물 위에 떠 있는 도시, 그리고 개별성이 확보되는 집단주의적인 도시, 그리고 글로벌 이벤트를 이용해서 만들어지는 도시, 그리고 규제 없는 자유로운 도시, 이런 대안적인 도시들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20만에서 40만, 50만까지 늘어가야 되는 도시의 인구 수요들을 감당하는 방식으로 설계가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알메이르가 1960년대, 70년대 계획될 때 이런 모습이었다면 새로 지어내는 모습들은 조금 더 위계 없는 그러면서도 자율성을 가지고 나름대로의 생태적인 가능성을 가져서 이런 모습으로 보여지게 되고 어, 이 지금 이 네덜란드 국토 구조에서 요구되는 어, 암스테르담 도시권의 어떤 재편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귀한 특강 해주신 이 소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 좀 부탁드리고 오늘 특강은 이것으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